오늘 담보물건이죠. 어디 할 차례죠? 네, 415페이지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이구, 참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아침부터 제가 살짝 실수를 했네요. 담, 보, 물, 권. 이거 본권입니까 아닙니까? 담보물권. 본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다 본권이라 그래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사용 수익의 권능은 용익물권으로, 처분 권능은 담보물권으로 이렇게 제3자에게 이동할 수 있죠. 이걸 설정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이렇게 설정받은 담보물권도 본권 중에 하나예요. 이 담보물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담보라고 하는 말하고 담보물, 담보물권의 개념은 다 조금씩 다른 거죠. 담보는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 그걸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갑한테 돈을 한 2억 정도 빌려준다고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 아버지한테 돈 빌려줄 때 담보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담보 잡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배운 사람의 교양인 거예요. 담보를 잡는 겁니다. 배운 사람의 교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그게? 웃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도 담보 잡는 거예요. 담보권을 실행하는 니은은 좀 잘못된 니은이겠지만, 아버지가 빚 안 갚는다고 담보권 실행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담보는 잡아두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담보 잡고 후순위로 다른 사람이 담보를 잡았는데,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내가 1순위로 들어가 있어야 이거 받아서 아버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법정이자가 27.9%예요. 최대가. 그럼 이자 얼마로 정해야 돼? 27.9% 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이자 27.9%까지 해서. 그리고 지가 경매 실행하면 안 되죠. 자기가 경매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매 실행할 때 그만큼 방어가 되잖아요. 왜, 시아버지 건 또 해도 돼? 해도 돼요? 자, 어쨌든 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나중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의 변제를 부담하는 보증을 하나 세우는데, 이걸 담보라고 해요. 이 담보를 물건으로 세우면 담보물이 제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으로 세우면 보증인이 보증계약이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담보물은 이 사람이 처분권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처분권을 네가 행사해도 좋아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처분권 만들어주는 걸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서 이 사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나중에 스스로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돈 없으면 집 팔아서 변제해야 되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되지만,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는 채권자가 이거 그냥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매각해서 자기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한 거야. 처음부터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이유가, 지가 알아서 처분한다 그러면 친인척한테 굉장히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서 이게 감정 가격이 얼마냐라고 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설정이 됐고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채권자가 나쁜 놈이요, 채무자가 나쁜 놈이요? 채무자가 나쁜 놈인 거야. 우린 괜히 얘가 밉죠. 이 사람 불쌍해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빌려가서 돈을 안 갚았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얘가 약속을 지켜서 돈을 갚았으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 합니다.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이런 얘기 하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을 갚고 안 갚고는 사람의 기질적인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먹을 건 없어도 빚을 갚아야 잠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빚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을 설정을 해줬다. 여기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딱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산이었다 그럼 뭐죠? 질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약정 담보 물건인데 이건 동산이니까, 그리고 저질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질권은 빼버리는 겁니다. 저당권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담보 물건 중에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이런 담보 물건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건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치권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치한 권리입니다. 유치권. 그래서 담보 물건의 종류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 있는데, 요거는 법정 담보 물건이고 요건 약정 담보 물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민법에 있는 전형 담보다. 민법에 정해져 있는 형태의 담보다. 그래서 이걸 전형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형 담보 말고 비전형 담보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보증인을 세웠으면 인적 담보,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했으면 물적 담보라고 얘기하고요. 민법전에 형태가 있으니까 전형 담보고, 민법전에 형태가 없으면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를 과거에는 변칙 담보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변칙 담보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둬졌습니다. 형식이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변칙 담보라고 안 그러고 그냥 비전형 담보다. 민법전에 없는 형태의 담보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추가해서 매도 담보라고 해서 환매 형식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 매도 담보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변칙 담보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골치 아픈 거 빠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러한 담보 물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걸 담보 물건의 통유성이라고 해요. 담보 물건의 통유성인데, 이 담보 물건의 통유성,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번 그래 볼게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경매 실행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률적 멸실, 이거는 수용이 됐을 때 법률적으로 멸실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목적물이 무너졌대요. 낙뢰 등에 의해서 무너졌다. 아니면 제3자 불법행위에 의해서 완전히 멸실돼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이제 물리적 또는 법률적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치 변형물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예, 적는 게 아니라 이건 속으로 가치 변형물.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가치 변형물이 생기는데, 이 가치 변형물은 이 물건과 동일한 성격의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다시 자리 잡는다. 가치 변형물 위에 물상,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권이 대신 자리 잡는다라고 해서 물상 대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물상대위다. 그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이 가치 변형물은 주로 나타나는 게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기타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겠죠. 보험 같은 거 들었으면 보험금 청구권 같은 게 생길 겁니다. 또 아니면 수용 같은 게 됐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보상금 청구권,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지급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급이 되고 나면 금전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일반 재산이 돼버려요. 제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하나 있고 보상금으로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이 있는 거죠. 500만 원. 아니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 한 거야 지금? 그래, 1,500원이 있잖아요. 10,000원은 보상금으로 받은 거고 500원은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하고 500원짜리 하나가 있어서 다 꺼내놔도 이제 이 1,500원은 일반 재산이지 10,000원은 저기서 보상금으로 받은 거고 500원은 원래 주머니에 있던 거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일반 재산으로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10,000원이 어디서 발생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금전으로 지급되고 나면 금전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V 같은 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TV 같은 데 보면 도박하다가 걸리잖아요. 도박장에서 걸리면 그 도박장에 꺼내놓은 돈만 도박자금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모든 돈, 그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돈이 다 도박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 금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뭔 말을 대답을 못 하겠죠. 애가 자꾸만 이상한 데로 엮고 가갖고. 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금전이라고 하는 건 지급되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물상대위 하려고 그러면 압류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급하지 말라고.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내가 우선 변제 받아야 되니까 무턱대고 지급하지 말라고 압류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압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지급하지 말라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발생한 거니까 내가 요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지급하지 말고 묶어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압류는 해줘야 되는데, 압류는 이렇게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특정성 유지를 위한 압류다라고 해서,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되지만 제3자가 압류해도, 그렇죠, 제3자가 압류해도 범위의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압류는 제3자의 압류도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물상대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상대예요. 자주 나오는 게요.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건 부종성이에요. 부종성이다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건 시험 문제로 직접 나오진 않거든요. 시험 문제로 직접 나오는 건 이 물상대위가 주로 나오는데, 부종성은 담보물권의 특성상 담보물권,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지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서 효력이 존속되고 있어야 저당권인 담보물권도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 담보물권은 아예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소멸해 버렸다 그럼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부종성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전상의 부종성이 하나가 더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물권도 같이 이 사람에게 이전해야 된다. 이걸 피담보 채권은 담보물권을 끌고 다닌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반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반성. 그래, 이건 언제나 그런데 이거는 배제 특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면서 병이 저당권 필요 없어. 저당권 필요 없어. 그럼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얘가 돈 안 주면. 그럼 방법이 있대죠. 그건 뭐 경매 실행해서 6개월 기다리고 뭐 8개월 걸리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깍두기 2마리 키운다 그죠? 깍두기 2마리를 어디로 보낸다 그랬죠? 아이들 학교로 보낸다고 요즘에. 집으로 보내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집으로 보내면 사모님들이 우통 벗고 나와 한판 붙자고. 동네방네 다 쳐다보는데 깍두기 머리채 잡혀봐. 그래서 깍두기들이 머리 짧게 깎고 다닌다고 얘기했죠. 잡히면 뿌리치려고 짧게 깎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거 배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 학교로 보낸다고. 애들 학교로 보내면 효과 아주 그냥 200%랍니다. 200%. 그래. 남학생 학교로 가면 어떻게 돼? 애들 가입 신청 와. 그 조직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고 와갖고, 형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다 오늘 학교를 그만둬도 됩니다. 막 이러고 애들 줄 서고 가입 신청서 받느냐고요. 애들 여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문신 문지르면서 어머 오빠 그림 죽인다 막 이런다고. 그래서 그냥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제 특약할 수 있으나 이건 배제 특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가분성이 있는 거예요. 불가분성이다라고 하는 건 혹시 말이죠, 이 목적물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1억만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 1억만 남아있죠. 1억만 남아있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도 절반만 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목적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억 9천을 갚았대요. 그래서 남은 돈은 1,000만 원이라는 거야.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도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물상대위죠. 물상대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상대위성은 결국은 담보물권의 우선적 효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 변형물이 생겼어도 이 가치 변형물은 이거하고 같은 것으로 봐서, 동일한 것으로 봐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에서 내가 우선 변제 받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당권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가 됐죠.
그럼 저당권 순서대로 가치변형물에서 보상금 등에서 저당권 순서대로 먼저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압류하는 겁니다. 지급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답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거는 부정성, 저거는 답이 아니겠구나. 그러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는데, 가끔가다 담보물권의 통일성에서 나오면 이거죠. 우선변제적 효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상대위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순서거든. 법조문의 순서가 유치권이 먼저고 질권이 두 번째고 저당권이 나중에 나와요. 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만 할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에는 물상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물상대위는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치사하게 시험을 낸 인간이 있었어요. 중개사 시험에 낸 인간이 있었어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한다라고 하는 건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질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저당권에서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걸 알 필요는 없었던 건데, 그때 시험에 기습적으로 낸 거예요. 물상대위는 저당권에서 규정하고 질권에서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어요. 정말로 야비한 시험인데, 이건 이제 저희들 같으면 이거 뭐 이렇게 쉽게 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걸 못 맞췄던 거예요. 왜냐하면 질권은 아예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법의 기술 방식이, 이제 법 기술 방식에다 써나가는 방식이 똑같은 내용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앞에서 정의한 건 뒤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조에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준용 규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질권에서 규정했겠죠. 그리고 저당권이 물상대위가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그럴까? 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질권에 있는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식의 법 기술이거든요. 성문법의 기술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여기서 준용한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 물상대위가 뭔지만 열심히 가르쳐 놓은 거죠. 여러분도 물상대위가 뭔지는 열심히 완벽하게 알아서 갔는데 기습적으로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틀려갖고 왔는데 전부 다 맞았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저당권을 중심으로 물상대위를 배웠지 질권은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틀린 거지. 대부분 다 틀렸죠. 그리고 출제 낸 인간은 쉬운 건데 이렇게, 그죠? 그런 애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입을 찢어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내는 것들은 전부 입을 찢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격인데, 물론 부종성이나 수반성이나 불가분성의 예외가 있긴 있어요. 불가분성의 예외가 있어요. 뭐 공동저당에서 예외가 있다라고 해서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얘기했죠.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법정담보물권, 유치권부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권에서 봐야 될 거 몇 개 볼게요. 자, 415페이지에 담보제도는 인적담보도 있고 물적담보도 있고, 또 물적담보, 전용담보도 있고, 넘겨보시면 비전용담보도 있다. 또 법정담보도 있고 약정담보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건 그냥 심심할 때, 시간 남을 때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인적담보는 보증인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죠. 물적담보는요, 담보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물적담보가 민법전에 있는 형태의 담보를 뭐라 그래요? 전용담보. 전용담보는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비전용담보는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 있는 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만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비전용담보. 그러면 전용담보 중에서 법정담보물권은 뭐가 있을까요? 유치권. 약정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호봐, 그거 다 끝난 거잖아. 설명 다 들으니까, 그죠? 안 읽어봐도 관계없고 여기서 나와봐도 틀릴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권의 본질인데, 담보를 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돈 빌려주고 내 물건에 담보를 잡을까요? 아니겠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거겠죠. 그러니까 담보물권도 결국은 타물권이에요. 타물권이란 말은 이런 말로 연결시킬 수 있죠. 이제 시험하고 무조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저당권 소멸해야 하네요. 하는 거지. 그걸 혼동이라고 얘기하잖아. 저당권자가, 즉 타인의 물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했다고.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잖아요. 그럼 보존가치가 없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다는 얘기야.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갑자기 캄캄한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곤란하긴 한데 지금은 개월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모르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깜깜한 걸로 집에 가서 해결, 절대 집에 가서 안 하는 건 내가 아니까 여기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환가치, 즉 처분권 등을 지배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입니다. 부종성 옆에다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써놓고, 그렇죠? 네, 절대적이다 하나 써놨습니까? 써놓고 첫 번째 줄 맨 뒤에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물권도 성립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무조건 소멸한다. 아시겠죠? 예, 부종성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종성이 자, 완화되는 건 보지 마시고요. 부종성이 완화되는 건 근저당에서 조금씩 보여요. 근저당. 아시겠죠? 근저당은요, 개별 채권의 부종에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약성의 지위에 쫓아서 근저당권은 부종하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예, 그 다음에 수반성이다. 이전상의 부종성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수반성은 중요한 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권을 소멸하게 하고 피담보 채권만 양도하기로 정할 수는 있다. 얘 뭐 키우는 애죠? 깍두기 2마리 키우는 애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깍두기 키우는 집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옆에. 네, 그래서 거기 3번 정도. 이때 채권의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하게 된다. 그래요. 쓰는 대로 쓰는 게 좋아. 무슨 깍두기를 여기다 써 그러지 말고 이 책은 시험 보고 나서 버리면 내년에는 또 이게 보완이 된 책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책은 제가 쓰기 때문에 저자들한테는 한 20권 정도 나오거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보내드려요. 이렇게 공짜로. 그 택배비도 내가 부담해서 보내드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옆에 쓰려면 쓰고 나중에 집에 가면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옆에다가 깍두기 키우는 사람 그러면 아 그거 얘기하는구나 그럼 금방 떠오르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물상대의가 나오네요. 물상대의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저당권에도 그대로 준용하니까 저당권은 그럼 되겠네, 그죠?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왜 인정되는 효력이라고 얘기했죠? 우선 변제적 효력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이다. 그래서 거기는 기억에 두 번째 줄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질권에서 물상대의를 규정하고 저당권에만 준용하고 있다. 그렇죠? 저당권에만 준용하고 있다. 니은 보셨나요? 물상대의는 추금력이 끝나는 곳에서 지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이제 돌아가신 조금 됐는데 대한민국의 민법학에 굉장히 거두이셨던 어떤 박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 이제 채권법 분야에 굉장히 거두셨는데 물권법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이론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썼던 말인데 이 말 한마디로 사실은 물상대의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추금력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또는 권리자가 몇 명이 바뀌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추금력이라고 해요.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점유자가 100명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 이후에 소유자가 또 100명이 바뀌었대요. 그럼 200명이 바뀌었네, 그죠? 그랬어도 내가 저당권 실행할 때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누가 점유하든 누가 소유하든 쭉 쫓아가서 경매 실행할 수 있죠. 이걸 추금력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상황, 즉 추금력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가치 변형물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 물상대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늘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매매대금 물상대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도 새로이 또 매매할 수 있죠.
그럼 계속 취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물상대위가 일어나야 되겠죠. 취급력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매매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에서 차임 등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취급 안 되는 거죠. 네, 취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상대위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급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을 비교합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되면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더 이상 이 물건 가지고 거래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물상대위가 가능하지만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으므로 물상대위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리을은 좀 중요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취법에 의해서 중요한 말이 그거야. 협의취득이 됐다는 얘기야. 협의취득이 됐다. 협의취득이 됐다는 얘기는 협의 수용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매매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강제 수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뺏긴 거죠. 그럼 보상금이 그냥 강제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 수용이 됐다는 얘기는 매매 합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협의 취득된 경우에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실질은 뭐였다? 매매대금이죠. 저당권자의 취급이 가능하므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공익사업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 토지를 지금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매수 절차에 협의하지 않는데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럼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결에 의해서 수용을 해버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협의가 잘 됐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하고 협의하면서 저당권 설정돼 있으니까 저당권자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고 해서 그네들 권리 전부 정리하고 협의가 끝나겠죠. 그러니까 협의 절차에서는 저당권자가 얼마든지 개입을 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협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이 지급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매매에 관한 합의대금이죠. 합의에 의한 매매대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상대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고요. 강제 수용의 경우, 재결 수용의 경우에만 물상대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4번에요. 물상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금전 또는 물건을 지급 인도받기 전에 압류하라고 되어 있죠. 이 압류는 특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특정성 보존을 위한 것이다. 기억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자, 됐습니다. 넘겨보시고요. 불가분성 그냥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우선 변제적 효력인데 재밌는 건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질권인데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저당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유치적 효력은 목적물 인도 고절하면서 계속 점유하는 권리를 유치적 효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목적물 점유 안 하죠. 그러니까 유치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이나 질권은 목적물 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질권은 빼야 되니까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익적 효력이다, 추금력이다라고 하는 건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말 그대로 이거하고 유사한 말이 유치원이죠. 동네에 이렇게 있는 유치원이 다 유치권으로 읽혀지면 시험 보러 갈 때가 된 거야. 그 정도가 안 됐으면 아직 시험 보러 갈 때가 안 된 겁니다. 우리 동네는 뭐 그렇게 유치권이 많은지. 그래서 무슨 유치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옆에는 예외 없이 유치권이 있네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다니네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유치원이더라.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갈 준비가 충분히 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하게 풀어야 돼요. 굉장히 유치한 권리입니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큰 돈이면 가서 소송 통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그다지 큰 돈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으려고 소송까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채권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좀 유치한 채권들. 세탁소 아저씨가 바지를 세탁해 줬대요. 바지 세탁비 얼마죠? 2,000원, 3,000원 하죠. 그렇죠? 그 2,000원 받기 위해서
3,000원 받기 위해서 소송하면 이거 더 복잡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3,000원 받을 때까지, 2,000원 받을 때까지 바지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는 거야. 그럼 바지 소유자는 그 바지 입고 출근해야 되는데 바지 딱 한 벌인데 예를 들어서 그 바지를 세탁소 사장님이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없고 반바지 입고 출근해야 되겠죠? 반바지 입고 출근했는데 사장님한테 걸려갖고 웃도리 입은 거지. 여셨으면고 지금 놀러 왔냐고 엄청 혼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가서 바지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압박을 주기 위해서 유치권,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작돼서 공사비 같은 거 있죠. 여기 인테리어 공사했다. 공사비 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전령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채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목적물 점유까지 하고 있고 그럼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유치하느냐?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함으로써 채무자 내지는 목적물의 소유자를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게 유치권입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도 없어요. 다만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상 우선 변제력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그 바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바지 입고 내일 또 출근하면 사장님한테 잘못하면 잘릴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오늘 돈 빌려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아시겠죠? 3,000원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3,000원도 없나 해갖고 예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유치권입니다. 그리고 이 유치권은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그냥 유치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법정 담보 물권이다. 여기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겠죠. 법으로 정한 요건이 뭡니까? 점유죠. 목적물 점유해야 되는 거야. 성립 요건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법정 담보 물권이면서 아주 특이하게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모두 다 임의 규정이다. 유치권에 관한 규정. 그러면 물권에 관한 규정이면서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바지 맡기면서 아저씨 유치권 행사하기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뭐 3,000원 갖고 그래 라고 특약을 했답니다. 그럼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 시험 낼 때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냐면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유치권에 관한 그럼 벌써 법정에 쫄잖아.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괜히 법정하고 강행하고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100% 그렇게 나와요. 그게 시험에 나오면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조건 틀렸다요. 아시겠죠? 이게 또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강행 규정이다 나오고 혹시 임의 규정으로 나오려면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유치권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배제 특약할 수도 있다. 당사자 간에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임의 규정은 나오지 임의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게 직접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면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든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죠. 확실하게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성립 요건이 뭐냐. 유치하게 풀어야 된다 그랬죠. 유치원에 가면 어린아이들 응가 싸는 견적 내야 되죠. 배변 견적을 낸다. 전을 써야 되죠. 배변 견적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도 대소변 가리는 애는 좀 덜 받아요.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애는 좀 비싸게 받죠. 보육료 비싸게 받는 거야. 그래서 배변 견적인데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은 결련관계가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련관계가 있는 채권이다. 자, 요 두 개 가지고도 굉장히 잘 냅니다. 요 두 개,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요거는 관념갖고 정리해야지 하나하나 암기할 수는 없어요. 관념갖고 결련관계 있다는 얘기는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 목적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죠. 목적물을 조금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잖아요. 목적물에 공사비를 지출했다. 이건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들이죠. 이게 대표적인 결련관계 있는 채권들인 거예요. 또 하나는 목적물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목적물이 직접 불법행위란데요. 뭐가 있어요? 개, 말 이런 것들 있죠. 개가, 옆집 개가 뒤꿈치 와서 물었답니다. 개는 물건이에요? 인격체예요? 물건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동물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은 개한테도 인격을 부여해서 개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 어느 법이든지 개를 인격체로 취급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만약에 개가 인격체면 개가 사람을 물었다 또는 개가 물건을 어떻게 파손했다 그러면 징역가이죠. 개 징역 보내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뭐 개를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주장을 할 것도 해야 되는데 또 이 동물보호 옆에서 뛰어올라. 일단 뛰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만약에 인격체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개가 옆집에 물건을 했죠 손상시켰다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징역 보내야 돼. 재판해야 됩니다. 너 왜 물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가 물건이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옆집 개가 나를 물었다. 내 뒤꿈치를 물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으니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야. 개 주인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목적물로부터 직접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 물건을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개 묶어놓고 안 돌려주는 겁니다. 또 말, 지나가던 말을 우리 집 농작물 다 먹어버렸다. 그럼 농작물 값 받을 때까지 그 말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채권이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 그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 이행불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채권이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었다고. 근데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불이행이 돼버리죠.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잖아요. 원채권이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똑같은 채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하는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식당에서 내 신발하고 저 사람 신발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 신발 돌려받을 때까지 그 사람 신발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해야 되겠죠. 또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쌍방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상회복할 때 그럼 내 물건 돌려받을 때까지 나도 그 사람 물건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있지만 유치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같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고 그때 해당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공동 점유도 가능하다. 어쨌든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 거절하고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볼 때 이 간접 점유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채무자가 반바지 입고 자꾸 출근하면서 사장님한테 혼이 나야
이거 빨리 돈 구해서 바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야 네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도 내가 채권자니까 나한테 유치권이 있는 거야. 그럼 채무자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집에 잘 모셔둘게요. 그리고 가져가겠죠. 내 사장님한테 혼나는데 반바지 입고 출근해, 그 바지 입고 출근해. 그 바지 입고 출근하죠. 그리고 가면서 뭐라 그럴까? 이거 굉장히 편한데? 돈도 안 주고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전혀 압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일 때는 그러한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하시면 굳이 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 얼른 볼게요. 그래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 굳이 소소한 채권까지 받으려고 소송하지 마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건데요. 2번에 유치권의 성립입니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유치권에 관한 320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2번에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은 1번 정도 체크해 두시는 거야.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도 성립합니다. 개가, 아까 뒤꿈치 물었던 개가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이죠. 그건 부동산 아니겠죠? 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도 점유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입니다. 공사비 받을 때까지 이거 인도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겠죠. 부동산 또는 동산 모두 다 그 대상으로 되는데요. 또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해서도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 있고 목적물 적법하게 점유했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상태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아주 옛날에요, 그때 이제 외제차 중에서 스포티 처음 봤어요. 나 그 차 스포티는 그때 그거 타고 고속도로 쫙 가서 놀다가 올라오다가 저기 평택쯤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차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야. 느낌이 좀 이상해 갖고 오른쪽 갓길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가 그 끌어다가 거기 정비업소에다 이렇게 갖다 주는, 거기만 또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소가 있는데 미션에 뭐가 고장이 났대요. 트랜스미션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0 몇십만 원이야. 수리비가 500 몇십만 원이 나왔다고. 내 친구 차 빌려서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내 친구가 네가 물어줄 거지?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사고를 내서 깨트린 게 아니잖아요.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났다. 내가 어디 부딪혀서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내가 물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고장이잖아요.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건 수명이 다 됐든지 아니면 기타 그 자동차 메이커하고 소송이 붙어야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맡긴 사람은 나예요. 정비공장에. 내 물건은 아니죠. 채무자는 나인데 내 물건은 아닙니다. 내 친구 물건에 대해서 정비공장 사장님이 580만 원인가 줄 때까지 차 못 돌려줘라고 유치권 주장했다고. 그 친구가 나보고 네 월급으로 갖다 집어넣어 임마, 그런데 그때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인데요, 그때 당시 내 월급이 20몇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공무원 월급이 90년도 이후에 조금 많이 올라갔지 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 별거 없었어요. 그 9급 1호봉이 들어가면 쌀 2가마야. 그때 당시 딱 쌀 2가마 가격이 9급 1호봉의 월급이었다고. 쌀 2가마. 지금 쌀 1가마 얼마예요? 쌀 2가마 80kg 1가마, 딱 2가마 값이었어. 9급 1호봉 월급이. 예. 근데 지금 월급은 많이 오른 거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근데 580만 원이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아지 풀을 그렇게 뜯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내가 망가뜨렸으면 내가 책임져요. 하지만 달리다가 이거는 고장이 난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나를 우습게 보지 말고 자동차 메이커하고 붙어라. 자동차 메이커하고 그때만 해도 AS 기간이 중량물도 1년밖에 안 될 때라 걔 돈으로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니까 해도 되죠.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지랄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망가뜨렸으면서라고 하는데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결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갚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정비공장 사장님은 채무자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맡겼으니까. 하지만 내 물건은 아니죠. 제3자 소유물이라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물권으로서 뭡니까? 대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법정담보 물권이니까 등기도 필요 없다 그랬죠. 목적물 1번, 2번 체크해 두시고요. 목적물에 적법한 계속적 점유가 있어야 된다. 유치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거기 A하고 B하고 C 중에서 B가 핵심이에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있었죠. 채무자가 전혀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나보고 그 정비공장 사장님이 그래요. 이거 가져가시고 내가 간접 점유자니까 가져가시래. 유치권 나한테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까? 그런 바보짓은 안 하죠. 제 친구 보냈겠죠. 야 가져가라. 가서 가져와라. 그러고 그분한테 그냥 유치권 인정해라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주면 유치권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유는 적법하게 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디귿 보이시죠?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계속적인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니은에 계속적 점유가 끊어지는 게 뭐예요? 점유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점유 상실 사유가 점유 침탈로 인한 때 거기 니은 보이시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엔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유치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했다.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야 되겠죠. 옆에다가 1년 내에 점유 회수 요거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된다. 자, 그럼 유치권자는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입고 다녀야 돼? 잘 관리만 해야 돼요. 잘 관리만 해야 되죠. 이걸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까 개하고 말 가지고 예를 들면 딱 좋아요. 그 개를 내가 뒤꿈치 물었다고 유치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 밥 먹여 안 먹여? 밥 먹여야 됩니다. 사지를 묶어놓고 네가 내 뒤꿈치 물었냐? 그래서 통증 올 때마다 한 번씩 가고 똑같은 데 가서 깨물고 그러면 똑같이 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밥 먹여야 되겠죠? 잘 먹여야 됩니다. 또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경주마다 그러면 하루에 전력 질주를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럼 전력 질주하게 해야 되죠? 근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거품 물고 뛰든가 아니면 조련사 그 뭐죠? 말 타는 사람 뭐래? 기수들 데려다가 돈 주고 태워야 됩니다. 그것도 다 뭐예요? 또다시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다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존재 및 그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의 유형이 기억에 나와 있죠.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수선비, 수리비, 공사비 다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손해, 아까 개하고 말 얘기했잖아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그 다음에 B의 채무 불이행 중에 특히 이행불능 같은 거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이행불능되기 전 그 채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관계가 있으면 그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과 사이에도 결론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또 디귿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채권 그래요. 동일한 법률관계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으로서 대금 반환 청구권과 목적물 사이에 그래요. 해지 하나 빠져 있죠. 예, 자,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 물건이 우연히 바뀌었답니다. 이때 내 물건 돌려받을 때까지 상대방 물건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에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련성이 없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발생한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은 결련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채권이죠. 보증금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반환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있죠. 매매대금 채권이다라고 하면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매매대금 채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도 매매대금 채권이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잖아요. 그 채권도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배신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상대방의 배신행위, 부동산의 이중매매 등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생긴 또 임대인의 처분 등에 의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건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런 거야. 4번에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현재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한참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었는데 변제 못 받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발생한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한 상태에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하게 됐다? 그럼 그때 유치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거기서는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치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했대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횡령했답니다. 이것도 불법 점유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겠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것도 불법 점유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넘겨보시고요. 유치권은 성립하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요거 자, 유치권은 경매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치권은 선순위 담보 물건이 경매가 실행이 되든 후순위 담보 물건이 경매가 실행이 되든 관계없어요. 선순위 담보 물건이 경매를 실행해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병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정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경매가 실행이 됐답니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경매 절차 기입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무슨 말이든지 중요한 건 경매 등기라고 얘기했죠.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말이 바뀌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나 통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매 등기가 있었다. 그럼 이때 무슨 효력이 발생하냐면 경매 등기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등기가 있고 경락이 됐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무라고 하는 자가 경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건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의 권리 싹 다 소멸해야 되죠. 근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계속해서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하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경락인에게 네가 갚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락인에게 네가 갚어 라고 할 수 없어요? 있나 없나를 빨리 결정해야지. 있으면 있고 왜 있고 없으면 왜 없다라고 하는 걸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얘기나 하지 이러지 말고. 네. 이 경락인에게 네가 갚어라고 변제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없어요 나올 차례요? 없는 거야. 왜 얘한테는 변제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채무자가 아니잖아.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변제 요구해야 돼? 채무자에게만 변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에게는요, 경락인이 목적물 돌려주세요. 그러면 네가 돈 줘야 돌려줘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경락인이 와서 내가 경락받은 사람인데 물건 좀 돌려주시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냥 씩 웃어야 돼. 싫어. 그러면서 씩 웃어야지. 거기서 돈 줘야 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변제 요구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예? 누가? 그렇지, 뭐 갑이 갚아야 되겠지. 갑이 갚아야 되는데 갑도 이거 경매됐는데 얘가 갚을까? 결국은 얘가 갚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얘한테 변제 요구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경락받은 사람이 이거 쓰려고 경락받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돈 안 주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적물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론관계는 유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한다든지 목적물 먼저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유치권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을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병이 목적물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점유를 시작했고, 네 번째, 을이 경매 신청 등기를 했다.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경매 결정 기입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말 참 많습니다. 중요한 말은 이거 경매 등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의 채권이 확정이 됐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유치권은 성립한 시점이 몇 번인가요? 여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밑에 쪽에서 여기서 성립하는 거죠. 채권,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고 목적물 점유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직 채권은 없고 점유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채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점유와 채권이 같이 있었다. 그럼 이 시점이죠.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했는데 이후에 경매가 돼서 경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락이 이루어져서 여섯 번째, 정이 경락을 받았다. 그럼 이 유치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는 거야.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점유가 여기 있었고 채권이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채권이 먼저 발생을 했고 점유를 나중에 치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여기서 성립하는 거야.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유치권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면 이거예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어렵죠? 뭐가 어려워 또 여기까지 게. 그래서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점유가 되고 있대요.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인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병이 있대요. 그럼 이 병은 이 건물을 인도 거절하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을에게는 목적물 못 줘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갑이 와서 철거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인 갑에겐 무단 불법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 요구를 할 수 있죠. 철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래서 을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갑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1번에 있는 게 그거예요.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유치권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칠판에 누구요? 갑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압류가 먼저 있은 후 유치권으로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결국은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경매 기입 등기가 됐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여기서 생겼죠. 압류의 효력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은 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이 3번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격리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했다가 나중에 점유를 승계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점유를 승계했죠. 그럼 유치권은 그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또 4번은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4번하고는 1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또 나와 있네. 그쵸? 1번을 지워야 되겠네. 4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건 뭐지? 판례 대오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 차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나도 가끔 가다 보면 웃길 때가 많아요. 이게 몇십 년 된 책인데 편집할 때마다 조금씩 이상한 게 들어가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쉬었다가 유치권에 법적 성질할 건데 칠판 지우면 다시 써야 됩니다. 네.